사랑. 정의 내리기조차 매우 힘든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오래 남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지식, 학벌,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 너머에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환상과 꿈, 공허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은 진실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가진 모든 힘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렵습니다. 평생 사랑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갖게 된 그림입니다. 가장 흔한 그림은 갑자기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낭만적인 이상형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한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도 각자의 기대와 요구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현실의 사소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몽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결국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환상에서 깨어나 어릴 적에 꿈꾸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냉정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사랑을 보면서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씁쓸하게 사랑을 바라봅니다. 다행히도 진실한 사랑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우리가 꿈꾸는 사랑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완벽한 동반자나 가장 좋은 친구를 찾으려는 꿈속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곧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바쳐지는 사랑을 원합니다. 만일 운이 아주 좋다면 인생에서 몇 분 동안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매우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살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나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곱게 정돈된 머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옷차림이 그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 워크숍에 참석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18살 된 아들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여자친구한테서 얻은 꼴 사나운 색바른 티셔츠를 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자식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는 늘 패거리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패거리들이라고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엔 혐오감이 어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난 옷차림부터 시작해 아이를 야단쳤어요.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요. 우리 관계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날 나는 선생님의 워크숍에서 해본 삶과 작별하는 연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삶이란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는 못하겠죠. 나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일 내일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상상해 봤어요. 나는 아들에게 정장을 입혀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정장을 입을 타입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애가 그토록 좋아하던 지저분한 셔츠를 입혀서 묻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애의 삶을 기리게 될 거예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겠구나.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티셔츠가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건 그 애가 좋아하는 옷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마음대로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애를 사랑하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거의 조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졌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생에서 단 몇 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돈이나 지위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부모로서의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나 좋은 성적, 말을 잘 듣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국 사랑의 조건을 다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오랫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조건은 관계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난다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사랑이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을 일일이 계산한다면 결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며 언제나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재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또는 그녀가 당신의 마음에 들면 어떻고 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친구,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갇혀있던 우주의 모든 힘이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가슴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이었던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동료 승무원 중 한 명과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죠.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자동응답기에 전화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녀로부터 연락이 없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냥 다시 전화를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자동응답기에 남기라고 했어요. 난 그녀가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더 화가 났어요. 결국 내 사랑을 거두고 그녀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녀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내 사랑을 그냥 주지 않은 것이 너무도 후회스러웠어요. 나는 사랑이 게임이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 필요는 없다고, 그 친구도 그녀와 친구로 지내는 동안 자신이 사랑받고 있었음을 알았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한순간 한 가지 행동만을 놓고 사랑을 판단하고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욱 큰 그림 안에서 사랑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같은 사소한 것이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규칙, 조건, 평가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방해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무척 힘든 배움입니다.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편협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전화를 걸지 않는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오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웃음과 이해,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을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움켜쥐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보다 훨씬 더 부당한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여성이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들을 믿지 않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에게 남자들이란 그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이용해야 할 존재에 불과했어요. 엄마의 딸답게 나 역시 삶의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굳이 그런 귀찮은 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유일한 남자는 오빠뿐이었어요. 오빠는 내 전부였어요. 오빠이면서 친구였고 보호자였죠. 오빠는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어요. 내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오빠는 몹시 아팠어요. 의사들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병원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오빠도 나도 오빠가 곧 죽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오빠가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내게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설령 그 순간이 삶의 끝이라 해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만 빼고요.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네가 자신의 삶과 사랑을 놓치게 될까 봐 걱정이야. 사랑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만 해.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걸 놓치지 마.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는 하지 마. 오빠의 마지막 충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삶을 찾게 되었어요. 계속 남자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고, 진정한 여자도, 진정한 사람도 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스스로의 불신과 두려움에 맞서 싸웠어요. 나는 오빠가 바라던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이 시간과 이 삶을 갖고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을 충분히 산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보호에 대해 이 여성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남자를, 여자를, 결혼을, 부모를, 배우자의 부모를, 동료를, 직장 상사를, 심지어는 삶 그 자체를 믿지 않도록 배워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이 충분히 살고 충분히 사랑하도록, 삶에서 위대한 모험을 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느낌이 깊은 곳에 파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계기로 빛을 보기만을 기다리면서 몇 해 전 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더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한 한 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9살 인생 중 6해 동안을 암과 싸웠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그를 한번 보고는 그가 그 싸움을 끝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퇴원하는 날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나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청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훔쳐보며 망설이자 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3년 동안 버려둔 채 차고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래들이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만으로 달리거나 자전거로 온갖 재주를 부릴 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 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에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엄마를 붙잡아 주세요. 엄마들이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는 소년이 동네를 한 바퀴 돌 동안 계속 아이를 잡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위대한 승리를 빼앗는 일이고 엄마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아이가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퉁이에서 아이가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나타났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파리하고 창백해서 아무도 그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밝게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아버지가 보조바퀴를 떼어냈고 우리는 자전거와 아이를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오라고 해주시겠어요? 2주 뒤, 소년의 1학년짜리 동생은 우리에게 형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동생의 생일에 자신이 곁에 있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삶의 시간도 기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감한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동생에게 자전거를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만일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연구해온 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촌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나는 자기애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이기적이고 자기 도취에 빠진 여자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나에게는 그 표현이 그리 친숙하게 다가오지 못하나 봅니다. 나는 수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연구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애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실감했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큰 도전이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도취나 이기주의와 종종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개 보상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를 잘하고 할머니께 웃음을 보이고 손을 자주 씻으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조건적인 가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랑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때는 스스로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일들로 삶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배운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늦잠을 자는 쪽이 영혼에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혼에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할수록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는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이미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거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걱정 마.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스스로를 쓸모없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에게 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